꾸준히 둔화되고 있는 전체 소비자 물가와 다르게 가계 체감 물가는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는 한국은행의 평가가 나왔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의 부담이 커졌다고 우려했는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네, 물가 안정을 목표로 하는 한국은행이 체감 물가를 우려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은 팬데믹 이후 상당 기간 인플레이션이 지속되어 온 결과 전반적인 물가 수준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문제는 이 중에서도 장바구니 물가인 생활물가가 크게 올랐다는 건데요. 생활물가는 저소득층의 지출 비중이 높은 필수재 중심이어서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생활물가가 상승한 요인에는 라면과 빵을 포함한 가공식품 가격 인상이 있는데요. 생활물가 상승률에 대한 가공식품 기여도는 지난해 하반기 0.15%포인트에서 올해 1월에서 5월 중 0.34%포인트로 2배 이상 확대됐습니다. 한국은행은 규제 및 진입장벽 완화 등을 통해 기업 간 경쟁을 촉진하는 한편 원재료 수입선을 다변화해 생활물가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부동산 시장도 한은의 주요 관심사인데 관련해서는 어떤 분석 나왔습니까? 네, 한은은 서울 주택가격은 글로벌 주요 도시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은 상승폭을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도권의 누적된 주거비 부담은 가계부채를 늘릴 뿐 아니라 높은 체감물가로 이어져 소비 여력을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비수도권의 경우 수요 부족 등으로 인한 미분양 물량이 누적되는 등 수도권에 비해 주택가격 상승폭이 낮은 주택시장 양극화를 문제로 꼽았는데요. 이와 관련 한은은 단기적으로는 지역별로 차별화된 대출 규제 등 맞춤형 정책으로 가계대출의 수도권 쏠림을 억제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지역 거점 도시 육성 등을 통해 과도한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수도권 인구 집중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봤습니다. SBS 비즈 이한나입니다. 이 와중에 그동안 물가 상승을 주도했던 식품업계 대신 다른 곳에서 가격 인상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패션 브랜드가 잇따라 가격을 올리고 나섰습니다. 정대한 기자. 네, 정대한입니다. 네, 이번엔 어디입니까? 네, 업계에 따르면 VF 코리아가 운영하는 신발 브랜드 팀버랜드는 다음 달 1일부터 부츠와 보트 슈즈 등 일부 제품의 가격을 인상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팀버랜드의 대표 제품인 아이콘 6인치 부츠는 26만 8천 원에서 27만 8천 원으로 3.7% 인상되는데요. 팀버랜드 측은 최근 몇 년간 지속적인 원부자재 비용 인상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니커즈로 잘 알려진 컨버스도 지난 15일부터 일부 제품의 가격을 인상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오메가 트레이너 블랙 제품의 소비자 가격은 8만 5천 원에서 9만 5천 원으로 11.8% 인상됐고 런스타 트레이너 블랙도 9만 9천 원에서 10만 9천 원으로 10% 넘게 올랐습니다. 네, 앞서서 명품들도 가격이 많이 올랐죠. 네, 그렇습니다. 샤넬은 올해 들어서만 3번이나 가격을 올렸습니다. 가장 최근은 지난 2일 일부 가방과 주얼리 제품의 가격을 최대 10% 인상했습니다. 주얼리 브랜드 티파니 앤 코는 지난 2월 일부 품목의 가격을 2에서 5% 인상한 데 이어 4개월 만인 지난 3일에도 일부 제품 가격을 평균 6% 올렸습니다. 패션 제품은 디자인과 제품명을 조금씩 바꿔 가격을 조정하는 게 다반사기 때문에 소비자들로서는 먹는 것뿐 아니라 입고 착용하는 것들에 대한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SBS 비즈 정대한입니다.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관련 태스크포스를 가동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수급 및 유통구조 개혁 TF를 가동하고 식품업체의 원가 부담을 줄이는 할당 관세 연장과 외식 부담을 줄이는 쿠폰 등을 발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최근 가격이 오른 계란 생산을 확대하고 수입이 막힌 브라질산 대신 태국산 닭고기도 수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치솟는 체감 물가와 위축되는 소비 속에 여력이 없어 대출을 찾는 분들 요즘 많습니다. 또 반대로 치솟는 서울 집값을 보면서 막차를 타야겠다는 수요자들도 대출을 찾죠. 이어서 대출 관련된 새 소식들 연달아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씨름하는 자영업자와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지 못한 구직자들의 생계를 위한 저금리 대출 소식입니다. 요즘에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1% 저금리 대출이 제공되는데 자세한 조건과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서주연 기자.
네, 근로복지공단은 구직자들이 직업훈련을 하는 동안 생계비를 지원하는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총 140시간 이상의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실업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무급휴직자, 그리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대상입니다. 소득 기준은 주민등록상 20세 이상 가구원의 합산 월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여야 하는데요. 다만 전략산업직종훈련 참여자나 중장년 내일센터 수료자는 중위소득 수준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단은 지난 2009년부터 17만 명에게 이 같은 지원을 통해 모두 7,500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대상에 해당이 되면 얼마나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까? 네, 1인당 1,000만 원까지인데요. 특별재난 지역 주민이라면 최대 2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대출금리는 연 1%로 시중 신용대출금리의 4분의 1 수준이고 상환 기간도 최대 8년까지 지원이 됩니다. 이 대상이 된다고 생각되면 공단 사이트 근로복지노트에 접속해 나의 자격 조건 알아보기에서 확인한 뒤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SBS 비즈 서주연입니다. 일반적인 대출 시장의 최근 관심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 강화입니다. 기초를 잠시 짚어보면 DSR은 대출자의 연소득에서 받고 있는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따지는데 다음 달부터는 여기다가 금리가 지금보다 더 올랐다고 가정을 하고 한도를 산정을 해서 결과적으로 대출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DSR 규제를 피할 수 있는 대출이 있어서 수요가 몰린다고 하는데 역시 이출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일단 이게 어떤 대출입니까? 네, 예금담보대출인데요. 예금이나 청약통장에 예치된 자금을 담보로 예치금의 95% 수준까지 돈을 빌릴 수 있는 상품입니다.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데다 금리가 떨어지고 있다는 점도 소비자들의 관심을 끄는 요인입니다. 예금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지난해 9월 연 4.87%에서 올해 4월에는 4.34%까지 떨어지면서 2022년 11월 이후 2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4대 은행의 예금담보대출 잔액은 지난 2월 4조 8천억 원대에서 매달 증가하며 이번 달에는 5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네, 그 외에 DSR 적용을 받지 않는 대출 상품이 또 있습니까? 네, 또 있습니다. 보험사 상품인 보험계약대출, 즉 약관대출도 DSR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약관대출은 계약자가 해약 환급금을 미리 받는 셈인데 별도 심사 없이 신청만 하면 즉시 가능해 급전 창구로도 불립니다. 약관대출은 매년 늘어나다가 올 들어 소폭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건전성이 악화된 보험업계가 약관대출 한도를 줄이는 등 대출을 보수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그럼에도 DSR 규제 강화 속에서 DSR 규제를 피할 수 있는 대출 상품에는 당분간 수요가 몰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SBS 비즈 이한승입니다. 이어서 저희 SBS 비즈가 단독 취재한 소식들 연달아 전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다음 달 올해 금융권 미스터리 쇼핑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종의 암행평가인데요. 이번에는 펀드와 변액보험을 포함한 고위험 상품이 대상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서영 기자. 네, 오서영입니다. 네, 취재된 내용 전해주시죠. 네, 금감원이 다음 달부터 금융권 미스터리 쇼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점검 대상 상품은 펀드, 파생결합증권, 장외파생상품, 변액보험입니다. 이 밖에도 점검이 필요한 서비스나 상품이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미스터리 쇼핑은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금융사가 관련 법규를 잘 지켰는지 평가하고 금융거래자 보호와 관련해 쟁점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금융사 판매 과정을 들여다보는 점검 방식입니다. 올해도 전국 은행, 증권사, 보험사 영업점을 대상으로 약 870회 점검에 나설 예정인데요. 가령 펀드를 파는 금융사 점포나 모집인들과 같은 대면 창구를 비롯해 텔레마케팅 채널과 다이렉트 채널인 비대면 창구까지 모두 점검합니다. 고객인 척 판매사 점포에 내방하거나 콜센터에 전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판매 행위를 조사원이 평가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금감원의 미스터리 쇼핑 이게 뭐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라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약 1억 원의 사업 예산이 드는데요. 다만 매년 예산을 들여 시행하는 미스터리 쇼핑식 점검 방식이 실효성이 있느냐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매뉴얼대로 교육받고 진행하는 조사원이 티가 날 뿐 아니라 일부 영업점을 대상으로 해 조사 표본 수도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매년 관행으로 자리 잡으면서 금융권이 이에 적응하고 연습까지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데요. 점검 결과는 올 연말쯤 나올 전망인 가운데 금융권의 불합리한 판매 방식이 얼마나 개선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SBS 비즈 오서영입니다. 퇴직연금은 연금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퇴직자 10명 중 9이 일시금으로 한 번에 퇴직금을 타갑니다. 노후 대비라는 상품 취지와도 맞지 않다는 지적인데 이에 정부가 퇴직연금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들의 평가 지표를 대대적으로 손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금화를 유도하기 위함이라는데 단독 취재한 기자 역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네, 평가 지표가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네, 고용노동부와 금융당국은 최근 평가심의위원회를 열고 은행, 보험, 증권사 등 이 퇴직연금 사업자에 대한 새 평가 지표를 확정했습니다. 기존 평가 지표를 통폐합해서 연금 전환 인프라 고도화라는 지표를 새로 만든 게 주된 특징인데요. 퇴직연금 사업 금융사가 55세 이상으로 퇴직급여를 받을 시점의 가입자에게 일시금 대신에 연금으로 받도록 유도하면 좋은 평가 점수를 주기로 했습니다. 정량적으로는 퇴직연금 사업자가 지급한 퇴직급여 중에서 연금 계좌 숫자가 전년 대비 어느 정도 늘었는지 등을 따져봐서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는 비중이 계좌수 기준으로 13%에 불과하기 때문에 연금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연금으로 퇴직연금을 받을 때 그 상품의 종류가 다양한지도 평가를 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연금 전환 인프라 고도화 내에서 전년 대비 연금 수령 실정뿐만 아니라 연금 전환 프로세스 내부 규정, 또 관련 가입자 안내 자료와 상담 서비스, 또 연금 인출할 때 상품 옵션의 다양성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퇴직급여를 받을 때 금융사가 얼마나 다양한 연금 상품 옵션을 제공하는지 처음으로 평가하게 되는 건데요. 고용부 관계자는 A금융사의 경우 연금 개시를 했음에도 일부는 다시 운용하는 등의 창의적인 상품들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며 연금 인출할 때 가입자 선택권을 확 넓히면 좋은 점수를 주겠다는 취지라고 말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조만간 말씀드린 퇴직연금 사업자 새 평가 지표를 공고할 계획입니다.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추가 경정 예산 편성에 민생회복지원금 예산을 반영하고 전 국민에게 소득별로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새 정부의 국정운영 청사진을 제공할 국정기획위원회가 오늘부터 세종시에서 부처별 업무 보고도 받습니다. 류선우 기자. 네, 류선우입니다. 네, 하나하나 나눠서 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오전 당정협의 내용부터 듣죠. 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오늘 오전 정부 출범 이후 첫 당정대 협의회를 열고 최종 추경안을 마련했습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 2차 추경을 합하면 35조 원 규모에 근접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관심이 많은 민생회복지원금의 경우 전 국민 지급으로 의견을 모았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그리고 인구 소멸 지역에 대해선 추가 지원이 담길 전망입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사업도 지방으로 갈수록 할인율이 더 커지도록 하는 데 협의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23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정부 5년 청사진을 그릴 국정기획위가 오늘부터 정부 업무 보고를 받고 있죠. 그렇습니다. 오전에는 기획재정부와 과기정통부, 교육부 등의 업무 보고가 진행됐습니다. 기획재정부 업무 보고에선 올해 0%대 성장 우려와 세수 결손 등 경제 위기 인식을 공유하고 추경을 포함한 적극적 대응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다며 대기업도 상황이 안 좋고 중소기업과 하단부 자영업도 상태가 점점 더 심각해져서 폐업이 속출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술 주도 성장 업종 지역별 격차 완화를 언급하며 이런 내용들이 잘 다뤄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AI 발전을 통한 기술 주도 성장에 방점을 찍은 업무 계획을 보고한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AI 분야에 5년간 16조 원 넘게 투입하고 국가 디지털 인프라에 5년간 3조 원 이상을 쓰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처별 업무 보고는 오는 금요일까지 사흘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SBS 비즈 류선우입니다.